이런 죽음까지 얼마나 남았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에밀리는 15살에 그 무시무시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2년도 채 안 남았다는 말에 세상이 무너졌죠. 미국 의사들은 방법이 없다고 했고 병원비는 천문학적으로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상한 법이더군요. 지구 반대편 한국이 제 생명의 마지막 희망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으니까요. 한국 의사들은 최고예요 라던 택시기사님의 말이 한 소녀의 인생을 바꿀 첫 신호였을까요? 소아암 말기 미국 소녀가 한국에서 기적 같은 완치를 경험하고 의사가 되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놀라운 여정. 지금부터 에밀리의 두 번째 삶을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저지의 평범한 15살 소녀입니다. 에밀리라고 해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가 계절에 따라 색을 바꾸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것을 잃기 전까지는 모르는 법이에요. 사실 지난 몇 달간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쉽게 숨이 차고 가끔 이유 없이 멍이 들었어요. 심한 두통이 자주 찾아왔고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기도 했죠. 처음엔 사춘기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엄마도 그저 성장통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태가 나빠졌어요. 학교에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전에는 쉽게 하던 농구도 힘겨워졌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다이어트를 하냐고 물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거든요. 그래도 별거 아니라고 곧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는 척했지만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최근 들어 자주 느끼는 피로감이었지만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에밀리, 학교 늦겠어.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계단 중간에서 쓰러지는 제 모습이 슬로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의 비명소리와 함께 세상이 어두워졌죠. 다음 기억은 하얀 병원 천장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러댔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아빠는 의사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ELL이 있으며 표준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고위험군이라고 했어요. 생소한 의학 용어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단 한 문장만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현재 상태로는 기대 수명이 1~2년 정도입니다. 표준 항암 치료의 내성을 보이는 형태로 미국 내 기존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엄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충격의 말을 잃은 채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죠. 실수 아닌가요? 제가 정말 죽는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서야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15살의 제 인생이 6개월 뒤에 끝난다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제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세상은 멈춰버렸어요.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들, 책상 위의 교과서들, 미래를 계획하던 다이어리.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엄마 아빠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으로 아빠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아파한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괴로웠죠.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붓고 충혈된 눈으로도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제 방에 들어왔어요. 에밀리, 좋은 소식이 있어. 아빠와 내가 밤새 조사했는데 한국에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엄마의 목소리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병원에서 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치료법은 아니지만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요? 그게 어디죠? 저는 아시아 지리에 약했어요. 엄마는 지구본을 가져와 한국의 위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멀었어요. 게다가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죠.
이사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외국에서의 의료비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엄마 아빠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 희망에 기대보기로 했어요. 어쩌면 제 인생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곳에 희망이 있다면 기꺼이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제 생명을 위한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한 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아빠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엄마는 한국어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떠나기 전날 친구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줬어요. 다들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눈빛에서 이별의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면 꼭 연락해. 우리 기다릴게. 친구 제시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품에 안았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마지막 작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5살의 제가 죽음과 싸우기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다니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빠는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엄마, 정말 나 나을 수 있을까요?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희망만이 있었죠. 무서웠어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곳에 넘쳐나는 낯선 문자들. 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저는 확실히 눈에 띄었죠. 병원으로 가는 길에 택시기사님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아셨어요. 아빠가 우리가 왜 한국에 왔는지 설명하자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의사들 최고예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작은 위로가 되었어요. 낯선 곳에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는 큰 힘이 되는 법이니까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미국의 병원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였어요. 로비에서 통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김 선생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분은 친절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에밀리, 여기까지 오느라 많이 힘들었지? 이제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김 선생님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언어 장벽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병원 복도를 지나치며 본 한국 환자들의 모습에 불안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모두 저와는 너무 달랐어요. 저만 이방인 같았죠. 담당 의사 박 교수님을 만났을 때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어요. 박 교수님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셨고 제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제 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에밀리, 너의 병은 분명 심각해.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치료법이 있어. 성공 확률은 40% 정도야. 미국에선 15%보다 낮았지. 희망이 있어. 40%라는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절반보다 낮은 확률이지만 그래도 희망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저는 의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작하고 싶어요. 제 목소리에 담긴 결연함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죽음 앞에서 느끼는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필사적인 생존 본능이었을까요? 병실로 안내받았을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햇빛이 반짝이는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여기서 새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곳이 제 마지막 풍경이 될까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제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동시에 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도 느꼈어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 이루지 못한 꿈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둠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어요.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미래 앞에서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고 이 낯선 땅에서 제 생명을 위한 싸움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한국에서의 첫 아침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어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 병원 정원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순간 여기가 어딘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현실을 기억해냈죠. 낯선 병실, 낯선 나라, 그리고 제 몸 안에 낯선 병. 간호사가 들어와 아침 체크를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뭐라고 말했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간호사는 제 상태를 체크하면서 태블릿으로 모든 정보를 입력했어요. 미국에서는 주로 종이 차트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첨단 의료 시스템을 보니 솔직히 조금 안심이 됐어요. 엄마와 아빠는 가까운 호텔에서 지내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굿모닝, 에밀리. 잘 잤어? 통역사 김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활짝 웃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오늘부터 시작될 검사와 치료 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검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걱정 마. 내가 다 도와줄게. 한국 병원 시스템에 적응하는 건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 김 선생님의 친절한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두 한국어로 대화했고 제 몸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복도를 지나가며 눈에 띈 것은 병원의 깔끔함이었어요. 미국 병원에서 종종 맡았던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벽에는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고 로봇이 약품을 나르는 모습도 보였어요. 마치 미래의 병원 같았죠. 처음에는 이런 낯선 환경이 더 불안하게 했지만 점차 이 첨단 시스템이 저를 더 잘 치료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에 첫 번째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복도에서 한 소녀와 마주쳤어요. 제 또래로 보이는 한국 소녀였죠. 그 소녀는 잠시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다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살짝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소녀가 앞으로 제 삶을 크게 바꿀 거라는 걸요. CT 촬영실은 냉기가 감돌았어요. 기계 소리가 무섭게 들렸고 검사하는 내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촬영 시간이 미국에서보다 훨씬 짧았어요. 기사님은 제가 긴장한 것을 알고 영어로 짧게 거의 다 됐어요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기계도 절차도 모두 미국보다 효율적이고 빨랐죠. 이런 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하필 나일까? 15살의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다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라면 이 첨단 기술과 세심한 의료진들 덕분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점심시간 병원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처음 접했어요. 낯선 향신료와 처음 보는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젓가락은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포크를 달라고 했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환자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맛있었어요. 미국 병원 음식과는 비교도 안 되게 신선하고 영양가 있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해 주길 한국에서는 약식동원이라고 해서 음식도 치료의 일부로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환자 상태에 맞춘 맞춤형 식단을 제공한다고 했죠.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저기, 혹시 미국에서 왔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침에 본 그 소녀가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소녀는 연약해 보였지만 눈빛은 밝고 생기 넘쳤어요. 네, 맞아요. 당신은 영어를 할 줄 아는군요. 조금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저는 수진이에요. 수진은 제 옆에 앉아 한국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알려주었어요. 김치는 처음엔 너무 맵고 신맛이 강했지만 수진이 격려하는 모습에 용기를 내어 한 입 더 먹었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너도 환자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혈병 치료 중이라고 했어요. 3년째 투병 중이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수진의 표정은 밝았어요.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 여기 의사들은 정말 최고야. 너도 곧 나아질 거야. 수진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보다 더 오랜 시간 병과 싸우고 있는데 저를 위로해주다니.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후에는 박 교수님과 상담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들어간 상담실에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첨단 면역 치료와 약물요법을 병행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부작용이 심할 수 있다는 말에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만 아빠는 단호하게 치료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제 병의 진행 상태를 3D 홀로그램으로 보여주셨어요. 미국에서는 그냥 종이 차트와 흑백 영상으로만 설명받았는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제 상태를 볼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박 교수님은 미국의 의료진이 전혀 제안하지 않았던 치료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만 시행 중인 특수 면역세포 치료법이었죠. 에밀리, 솔직히 말할게. 이 치료는 매우 고통스러울 거야. 하지만 이것이 내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야. 우리 팀은 이미 비슷한 케이스에서 80%의 환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어. 박 교수님의 진지한 눈빛과 확신에 찬 목소리가 기억에 남아요. 80%라는 숫자가 제 귀에 울렸습니다. 미국에서는 20%도 못 된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생겼어요. 두려웠지만 후퇴할 곳은 없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으니까요. 저는 치료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수진을 만났어요. 수진은 제 치료 계획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같은 병동에 있으니까 자주 볼 수 있을 거야. 한국말도 가르쳐 줄게. 수진의 제안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거든요. 수진은 제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빛이 생겼어요. 이 어두운 여정을 혼자가 아닌 함께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었죠. 저녁에는 간호사가 치료 전 마지막 검사를 위해 피를 뽑으러 왔어요. 미국에서는 매번 피 뽑을 때마다 새로운 주사 바늘로 여러 번 찔러야 했는데 여기서는 단 한 번에 정확하게 혈관을 찾았습니다. 게다가 통증도 거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안 아팠는데요? 제 질문에 간호사는 웃으며 한국 의료진은 주사 놓는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불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점점 이곳의 의료 시스템을 신뢰하게 됐어요. 그날 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곳이 당분간 제 집이 될 거라고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이 나라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것. 한국의 첨단 의료 시스템과 따뜻한 사람들 사이에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잠들기 전 엄마가 보내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제 완쾌를 기원하는 영상을 보내왔다고 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여기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희망도 느껴졌어요.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두렵지만 처음으로 제 병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은 채로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끝이 났고 제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통증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간호사가 들어와 주사를 놓을 때마다 몸이 불에 타는 것 같았죠.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느낌이었어요. 약물이 혈관을 타고 퍼질 때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괜찮아, 에밀리. 조금만 더 참아. 엄마는 매일 눈물을 삼키며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빠는 병실 구석에서 무력하게 서 있기만 했죠. 그들의 마음도 얼마나 아플까요? 자식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때로는 그들의 슬픔이 제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첫 주 치료 후 부작용이 밀려왔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끊임없는 구토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웠어요. 이전에 활기찬 에밀리는 사라지고 창백하고 수척한 모습만 남았으니까요. 거울 좀 치워주세요.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더 이상 제 모습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라져가는 것 같았거든요. 미국에서의 기억들, 친구들과의 웃음, 그 모든 것이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런 날 수진이 갑자기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접기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선물이야. 열어봐. 수진이 건넨 상자를 열었더니 종이로 접은 작은 학 1000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학들이 상자 가득 담겨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선 종이학 1000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내가 내 완치를 빌면서 접었어.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낯선 이국 땅에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다니. 수지는 당황하며 휴지를 건넸지만 저는 그저 고마움에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국어 수업 시작할 거야. 준비됐지?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 기초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간단한 표현들이었죠. 발음이 너무 어려웠지만 제 서툰 한국어에 수지는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치료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지는 매일 제 병실을 찾아왔어요. 한국의 전통놀이인 윷놀이와 딱지치기를 알려주었고 K-파프 노래를 들려주며 춤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힘든 치료 일정 사이사이 수진과의 시간은 제게 작은 탈출구가 되었어요.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이야. BTS라고 들어봤어? 수진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K-pop 뮤직비디오를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봤는데 놀랍게도 노래가 정말 좋았습니다. 춤, 노래, 영상 퀄리티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이거 정말 멋있다. 또 다른 노래도 있어? 수지는 신이 나서 더 많은 노래를 들려주었고 어느새 저도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하루는 간호사가 들어왔다가 우리가 K-팝에 맞춰 침대 위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죠. 아프다는 걸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요즘 한국 드라마가 인기 많아? 수진의 질문에 저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수진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를 태블릿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영어 자막이 있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지만 금세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화는 언제 나와? 기다릴 수 없어. 매일 저녁 치료가 끝나면 수진과 함께 드라마를 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한국 배우들은 정말 연기를 잘했고 이야기는 흥미진진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점점 더 관심이 생겼어요. 심지어 엄마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죠. 에밀리, 네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 엄마의 말에 저도 놀랐어요. 정말이지 제가 즐거워하고 있었거든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국 음악, 드라마, 음식, 이 모든 것들이 제 일상에 작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미국에선 뭐하고 놀아? 수진의 질문에 저는 미국의 친구들과 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쇼핑몰에서 보내는 주말, 영화관에서의 팝콘 파이트, 댄스 파티에서의 추억들.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잠시나마 아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치료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2주차에 접어들면서 제 몸은 한계에 도달했어요. 밤에는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끊임없는 검사와 주사로 지쳐갔습니다. 엄마와 아빠도 점점 지쳐 보였어요. 호텔비와 병원비로 경제적 부담도 커져갔고 시차 적응도 쉽지 않았죠. 어느 날 밤, 특히 심한 통증으로 울고 있을 때 수진이 살짝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수진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 엄마가 항상 해주시는 거야. 수진은 제 이마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자장가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사였지만 그 따뜻한 선율이 제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눈물이 멈추고 호흡이 고르게 됐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 아픈 건 네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기회래. 수진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그동안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만 생각했는데 수진의 말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가 얼마나 강한지 증명할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이 휠체어를 밀어주었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죠. 한국의 봄은 미국과는 달랐어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그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이게 벚꽃이구나. 사진으로만 봤는데 정말 아름답다. 수지는 제 머리에 벚꽃가지를 꽂아주며 웃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햇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갑작스러운 열과 함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감염이었어요.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세균에 감염된 것이었죠. 의료진들이 급하게 병실로 몰려들었고 저는 다시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에밀리 힘내. 네가 이겨낼 수 있어. 수지는 제가 격리실로 옮겨질 때까지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제게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제게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 준 것이 바로 수진과의 우정이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이겨내고 수진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겠다고. 더 강한 치료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던 박 교수님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의아함, 그 다음엔 놀라움, 그리고 마침내 희망이 그 얼굴에 번졌습니다. 에밀리, 암세포 수치가 감소하고 있어. 처음으로 치료에 반응하기 시작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난 몇 주간 너무 많은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왔기에 좋은 소식이 왠지 현실감 없게 느껴졌거든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고 아빠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나아지고 있다고요? 박 교수님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완치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덧붙이셨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수진은 너무 기뻐서 제 침대 주위를 뛰며 돌았습니다. 그동안 수진도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제 고통을 함께 나눴던 친구였으니까요. 내가 그랬잖아. 네가 이겨낼 거라고. 천마리 종이학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수진의 기쁨 어린 목소리가 병실을 밝게 채웠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저까지도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갑자기 먹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그동안 식욕이 전혀 없었는데 처음으로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진아,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떡볶이. 내가 내일 몰래 가져올게. 근데 간호사 선생님한테 들키면 혼날 거야. 그 말에 함께 키득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범한 10대 소녀들의 대화였어요. 병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그저 맛있는 음식과 작은 반항에 관한 이야기. 다음 날 수지는 약속대로 작은 도시락통에 떡볶이를 가져왔어요. 병원 음식만 먹다가 처음 맛보는 매콤달콤한 떡볶이의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너무 매워서 물을 연신 마셔야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이렇게 잘 먹는 모습 오랜만이야. 정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수진의 말처럼 저는 날이 갈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직 통증은 있었지만 예전처럼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은 줄어들었습니다. 모발도 약간씩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아주 짧고 가늘었지만 그래도 희망의 신호였죠. 3주 후 박 교수님은 제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 밖으로 잠시 나갈 수 있다고 허락해 주셨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병원 근처 작은 공원에 갔습니다. 봄은 이제 완연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병원 밖에 나와보네요. 아빠가 말했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은 병원과 호텔만 오가며 실제 한국의 모습은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의 일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하는 부모님들, 조깅하는 사람들, 그리고 연인들.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나도 곧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평범한 일상,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간절한 꿈이 되었어요. 그럼 에밀리,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의 눈빛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모두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수진이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어요.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에밀리, 오늘 저녁에 특별한 곳에 데려갈게. 준비해. 수진의 신비스러운 미소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녁이 되자 수진은 간호사의 허락을 받아 저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최상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옥상 정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와, 이런 곳이 있었어?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옥상에는 작은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그 너머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여기는 환자들을 위한 힐링 가든이야. 나는 치료가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서울을 내려다봤어.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자신의 투병 과정에 대한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수진이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수진아,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야.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때 수진은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였습니다. 우리 오늘 내가 좋아하게 된 케이팝 노래 들으면서 서울 야경 구경하자. 미국에 돌아가면 이런 기회 없을 거야. 수진이 음악을 틀자 우리가 병실에서 자주 듣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우리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노래에 맞춰 손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 사이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수진아, 내가 미국에 돌아가게 되면 계속 연락할 수 있을까? 불쑥 튀어나온 질문이었지만 수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내 첫 외국인 친구야. 평생 친구가 되자.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 와서 얻은 것은 단지 의학적 치료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우정, 새로운 문화,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까지 얻었죠. 그날 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서 수진과 나눈 약속은 제게 또 다른 이유가 되었어요. 반드시 이 병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아름다운 나라를 건강한 모습으로 방문해야 한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기검진 날 박 교수님은 제게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에밀리, 암세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아. 완전 관해 상태야.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병원 복도에 엄마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고 아빠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미국에서는 1~2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암세포가 사라졌다니.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단다. 6개월간 추가 치료를 하고 꾸준히 검진을 받아야 해. 박 교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미 승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제일 먼저 수진에게 달려갔어요. 수진은 제 소식을 듣고 함께 뛰며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함께 했는지,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이건 기념해야 해.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자. 수진의 제안에 즉시 동의했어요. 박 교수님의 허락을 받아 처음으로 병원 밖으로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도 동행해 주셨고 엄마 아빠도 함께 했어요. 우리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와, 이런 곳이 도심 한가운데 있다니 믿기 힘들어. 한국의 전통 궁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수진은 전문 가이드처럼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도 찍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의 가족은 우리를 한국 전통 음식점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이제는 젓가락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었죠. 에밀리, 이제 너희 가족도 우리 가족이야.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자. 수진의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주셨어요.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팔찌였습니다. 수진이 말하길 이것은 우정의 매듭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인연을 상징한다고 했죠.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날, 저는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서울의 풍경을 마음에 담고 싶었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지만 전혀 춥지 않았어요. 여기서의 시간이 내 인생을 바꿨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두렵고 불안했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병원 곳곳에는 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과 함께 드라마를 봤던 병실,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웠던 라운지, 첫 번째 떡볶이를 맛봤던 식당까지. 출국 전날 병원 의료진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박 교수님은 제게 앞으로의 관리 방법과 미국에서 받아야 할 검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자료는 디지털 파일로 준비해 미국 담당 의사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죠. 에밀리, 네가 보여준 용기는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이었어.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박 교수님의 진심 어린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모든 간호사분들도 제게 작은 선물과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돌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공항으로 떠나기 전 수진과의 작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전통 의상을 교환했어요. 제가 한복을, 수진은 제가 미국에서 가져온 졸업 파티용 드레스를 받았죠.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약속해. 서로의 손가락에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어요.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수진아. 네가 내 생명을 구했어. 단순히 의학적 치료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진과의 우정, 한국 문화와의 만남, 그리고 이곳에서 얻은 삶의 교훈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서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꼭 의사가 되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고 저처럼 희망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그것이 제가 받은 선물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특별한 연사를 모셨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해 주실 에밀리 학생입니다. 큰 박수 소리 속에 강단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24살 소아종양학 전문의가 되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 앞에는 저와 은 미국 최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젊은 의사 지망생들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제 투병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15살 때 받은 진단, 미국 의료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한국에서의 기적 같은 치료까지. 학생들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의학에는 국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요. 세계 각국의 의학기술과 지식이 공유될 때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그곳에서 받은 혁신적인 치료법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제가 공부한 내용들, 그리고 제가 현재 연구 중인 국제의료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의대 졸업 후 저는 국제의료봉사단체를 설립했어요. 국경 없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전 세계 어린이 환자들에게 최신 의료기술과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기술을 다른 나라에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죠.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해주신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국제의료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 학생의 열정 어린 눈빛이 예전의 저를 떠올리게 했어요.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꿈과 목표를 심어준 것처럼 제 이야기가 이 학생에게도 영감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찼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수진은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의 소아과 의사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 8년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왔죠. 에밀리, 좋은 소식이 있어. 다음 달 국제소아암학회가 보스턴에서 열리는데 내가 발표자로 참가하게 됐어. 드디어 만날 수 있겠다. 메시지를 읽자마자 기쁨의 소리를 질렀어요. 수진을 만나는 건 항상 제게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3년에 한 번 정도 만났는데 그때마다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더 기쁜 소식은 다음이었습니다. 저희 단체가 계획 중인 국제의료센터가 마침내 승인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이 센터는 저소득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첨단 의료를 제공하고 전 세계 의료진들이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의료기술이 결합된 중요한 프로젝트였죠. 창밖으로 보스턴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8년 전 한국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살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했던 소녀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의사가 되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교수님이었어요.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저의 멘토로 남아 계십니다. 에밀리, 잘 지내고 있니? 너의 새 프로젝트 소식을 들었단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박 교수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그분 덕분이었으니까요. 교수님, 곧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수진이와 함께 새 센터의 한국 지부 설립 논의를 하려고요. 그래? 그럼 꼭 나도 만나러 와야 한다. 너희 두 사람은 내 가장 자랑스러운 환자이자 제자들이니까. 통화를 마치고 책상 위 사진을 바라봤어요. 15살의 저와 수진이 서울대학교 병원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소녀의 눈빛은 병마와 싸우는 고통 속에서도 반짝이고 있었죠. 다음 주 저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국제 캠프에 참가할 예정이에요. 그곳에서 제 경험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선 의료의 힘,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중요성을 말이죠. 제 인생은 한국에서의 그 경험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빚을 갚고 있어요. 한 명의 환자라도 더 구하고 한 명의 의사라도 더 영감을 주는 것으로. 그것이 제가 받은 두 번째 기회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수진과 함께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던 그날처럼 세상 어디서든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희망은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것도요. 여러분, 오늘 에밀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과 따뜻한 인간적 교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에밀리처럼 우리 모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